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열린 국민TV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 중에서 어음과 현찰이 섞여 있는데 잘 구분해야 한다. 어음은 나중에 꽝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당장 눈앞에 현란한 어음에 많이들 속더라. 또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정책의 허구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 아버지의 월급에서 깎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새는 것 없이 아들들 일자리 마련에 쓴다고 해도 정부가 공언한 일자리 13만 개가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고작 8,9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근거로 따지자 노동부 장관은 정부 예상 수치는 최대치를 상정한 것이다. 꼭 13만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금 피크제가 청소년 일자리 마련에 최소한 마중물 역할은 하리라고 본다고 답하더랍니다. 예쁘게 봐주면 주먹구구고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임금 삭감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세대 간 갈등도 줄이고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도 늘어나는 데 기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 그 철학이 문제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세련돼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4분 30초 막 돼갑니다. 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으로 조금 접근성에 좀 번잡한 점은 있죠. 아직 우리가 채널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밖에 없는데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그리고 몇몇 채널 링크된 채널 등을 통해서 국민TV 노동개혁 토론회 3일 연속 토론회 중에 1차였는데 토론회 마치고 막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생방 마치고 나와서 그 기술 담당하는 직원들 이렇게 보니까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시청한 사람이 한 1,500명가량 됐다고 하더라고요. 1.5K 그렇게 표현이 되더군요. 저는 그런 거 카운트하는 거 처음 봤고 몰랐습니다. 물론 뉴스케이 리뉴얼 작업 달라져야 한다 그런 얘기는 참 많았고 내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논의가 한창이고 인사 개편 그리고 프로그램 개편 등등을 맞아서 이번에는 한번 완전히 좀 크게 바뀌어보자. 물론 완전히 바뀐다는 건 잊기 힘들겠죠. 현재의 인력, 우리들의 능력 그리고 제작 설비나 이런 모든 캐퍼시티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범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좀 달라지게 새롭게 해보자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9월 30일 10월 1일 그리고 10월 2일 평일 3일간 뉴스케이가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기획한 건 아니고요. 선후를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평소 뉴스케이가 아주 잘 나왔을 때 시청률이라고 할까요? 동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분이 많았을 때가 한 2, 3천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카운트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연휴 끝에 특별히 공지할 시간도 없었고 토론회를 홍보할 마땅한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딱딱하죠. 재미없고 토론회가 어느 방송이든 토론회 시청률은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걸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봐주셨다. 격려의 의미로 알겠습니다. 처음 그런 본격적인 의미의 토론회는 처음 하는 것이어서 민노총 선거 때 그것을 후보 간 TV 토론을 한 적은 있지만 이슈를 정해놓고 2시간 동안 했던 토론회는 실질적으로는 처음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수도 아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경험으로 쌓여서 내부 인력들에게는 실전을 연습같이 연습을 실전같이 그런 말들이 있던데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같은 시간 7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집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한영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합니다. 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제가 맡습니다. 일단은 관심 봐주시고 비판 쓴소리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IS의 첫 한국인 대원으로 확인이 됐었죠. 여기까지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당시 18세 김모군으로 알려졌는데 참 그 멀리까지 혼자 그렇게 갔구나. 많은 염려 그리고 좀 놀람 이런 것을 안겨줬었는데 그 김모군이 아무래도 사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터키에서 실종된 후에 이슬람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인 IS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이 된 한국 학생 김모군이 최근 미국 요르단 연합군 공습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어제 나와서 외교 정보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정부 고위 인사도 김군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연합군은 지난 23일 IS가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락카 일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한 통신사는 이날 중동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군은 IS 분판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부대에 소속돼 있었으며 두 그룹으로 나눠 이동하던 중 김군이 속한 그룹이 공습을 당해서 8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김군이 IS에 합류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통을 통해서 IS와 접촉을 했고 김군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IS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김군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시위를 상당히 세게 하는군요. 오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해버렸죠. 심지어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 자체도 안 가겠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그냥 가만히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날 예정된 국군의 날 기념식,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택에 집거 중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친박계와 청와대가 안심번호제 국민공천제를 평가절하하면서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연구를 해보면 안심번호는 유권자의 표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일부러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친박계에서 자꾸 왜곡되고 틀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참 기가 막히다고 착잡함을 드러냈습니다. 예, 기가 막히다. 청와대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또 이런 거 대놓고 또 뭐라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이런 게 참 애매하죠. 새정치연합 비주류의 한 축인 안철수 그리고 김한길 의원 어제 몰래 둘이 어디 시내에서 만났다면서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추석 연휴 직후인 어제 전격 회동했습니다. 그동안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갈등 국면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하지 않았으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던 김한길 전 대표가 본격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승부수 이후에 판정패를 받은 비주류가 전열정비 이후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 모초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회동을 했고 이번 회동은 김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대표와 지금처럼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면서 김 전 대표가 그동안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혁신 논쟁 등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들었고 이렇게 종합된 여론을 안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표들이 참 많네요. 자,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오늘 저녁 국민TV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교과서 국정화가 UN 권고의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정환 의원은 어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파리다 샤히드 특별조사관이 2013년 유엔 총회와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모범 답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를 수능 필수화하고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국가정체성 확립이라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UN 보고서는 역사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편협한 민족주의, 인종적 또는 미시적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초국가적 관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초국가적 관점. 지역이나 민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코스모폴리탄을 길러내자. 적어도 그런 생각으로 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배기가스 조작 지금 세계적으로 휘말려 있고 이 회사 앞날이 지금 흔들흔들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폭스바겐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어제 이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는 건 전해드렸고 예. 그런데 이번에 국내 그 두 분이 낸 소송의 쟁점은 뭡니까? 예. 어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만 행위가 없었다면은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법 110조에 따라서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 대금과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각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번 소송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폭스바겐 눈속임으로 차값이 하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배상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중고차 시장에서의 차값 하락 사이의 연관관계를 입증을 해야 하지만 차값 책정에는 계절적 수요 변동이나 중고차 시장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어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속인 것 때문에 내가 샀던 그 차값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대한 자동차 회사는 마음 먹고 속여도 뭐 사과하고 뭐 자기들 주식 좀 빠지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 들여서 그 차를 사서 애지중지 탔을 많은 소비자들은 이럴 때 아마 이제 집단소송제니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가 잘 돼 있는 미국 같은 데서는 아마 좀 보상받는 폭도 배상이나 보상받는 폭도 클 거고요. 회사도 혼쭐이 날 거고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미약해서 똑같이 폭스바겐 차를 돈 주고 사서 타면서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데 차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좀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외제차들 그렇게 많이들 사더니 다른 뭐 유명한 차들도 좀 그런 게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조사를 넓힌다면서요? 물을 마시느라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정승철 아나운서가. 죄송합니다. 목이 탔습니다.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진행하는데 2시간 여기서 라디오를 90분을 하고 잠시 뭐 쉴 틈도 없었어요. 올라가서 뭐 인사하고 리허설하고 그리고 이제 120분을 하는데 어찌나 목이 아프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서도 이거 계속 텔레비전에 나올 텐데 저 이강윤 앵커는 무슨 붕어인가 물만 저렇게 자주 마시나 그런 생각 하실까봐 참 오마조마했는데 오늘부터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예. 아 정말 힘듭니다. 네. 하루에 210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생방송을 하려니까 목이 또 뭐라고들 하실라. 자 다음 뉴스 보죠. 성폭행 의혹 받고서 잠적하다시피 했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던 심학봉 의원 검찰이 오늘 소환했죠? 예.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짙은 감색 양복에 회색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검찰에 출두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구지검 형사 1부는 심 의원을 상대로 피해 여성인 A모 씨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고 제명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심의원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통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로 결론 나든 기소가 되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든 기소되든 사퇴하겠다. 그럼 그냥 떳떳하게 사퇴하고 수사를 평범한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곤혹에 빠진 사람에게 제가 너무 잔인하게 구는 건가요? 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봤다, 배상하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와 안산시 그리고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군요. 예,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랑 유원지의 매점과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서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화랑 유원지가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찾던 곳이었지만은 세월호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 발길이 끊겨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원지 상인들이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정부 등이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강용석 변호사입니까? 자, 표절 파문 후에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두문불출해온 소설가 신경숙 씨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뉴욕의 한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숙하며 지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지 석 달쯤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신경숙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한 것은 지난 6월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래 약 석 달 만입니다. 신 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행사장에 도착을 해서 자신의 책을 소개한 후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독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자들의 질문에 신 씨가 답변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한국 문학계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신의 표절 파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내 문화와 문학계에 자신을 지원하는 특정 집단의 존재 여부와 그런 것이 작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한 현지 독자의 질문에는 책을 낸 출판사 정도가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속해 있는 곳은 없다면서 작가가 작품을 쓰고 출판사는 그것을 출판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날 사인회는 신 씨의 소설 외딴방이 지난 15일 미국에서 출간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신 씨 측은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해에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 현지 독자의 질문이 상당히 매서웠던 것 같은데 작가 신 씨의 얘기로는 뭐 신문에 많이 난 것처럼 문학 권력이라는 거 실질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한 것 같군요. 자, 오늘 비 온 곳들이 많았는데 날씨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늦은 오후에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시 54분 막 들어왔습니다. 요 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갖고 계시고 어떤 얘기 하시는지 잘 볼 여가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 잠깐 게시판 보고 들어가죠. 오늘은 경제 뉴스 브리핑 있는 날이고요. 연휴들이 많고 막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죠. 그리고 또 10월 1일, 2일 이게 뭐 물건값 아주 크게 할인해서 판다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건데요.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유통 쪽의 전문 기자
전화 연결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뭐 이모저모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소문처럼 싸고 어디 가서 뭐 살만한 거 있는지도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정보는 입수하시겠지만은 오케이 마리님. IS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IS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단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김군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 간 걸로 안다. 살인을 저지르는 단체에 들어가는 잘못된 행동이다. 살아있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죽였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도 크다고 본다. 김군의 부모가 안타깝군요. 네,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 표준적인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IS건 또 이 김군이건 간에 우리가 아는 정보가 무엇을 말하기에는 너무 불충분해서 섣부른 판단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유보할 거고요. 오케이 마린님께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걸 바로 행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군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개인의 자유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글쎄요, 또 유럽에서는 여기 뭐 자원봉사하는 것처럼들 많이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적 백그라운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부모 마음은 어디나 다 똑같겠죠.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점은 충분히 동병상련할 수 있습니다. 다랑어님이 재치 있는 네이밍이라고 하나요? 별명을 붙여주셨네요. 석달 신경숙님. 어느 텔레비전 그 개그 프로그램인가에서 뭐 달인 그런 코너에 뭐를 16년간 연마한 반대되는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왜?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그거 볼 때마다 참 기발하다고 많이 웃었거든요. 야, 좀 작가들은 저런 걸 어떻게 다 일일이 생각해내나. 네, 석달 신경숙님. 예. 그보다는 이것도 재밌지만 현지 독자가 아주 참 날카롭게 잘 물었던데 그냥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럼 좀 소심하게 얘기를 하지. 그냥 작가는 쓰기만 하고 출판사 갖다 팔기만 하는 거다. 그 이상은 나는 모른다. 그건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들이 한 20, 30년 하다 보면요, 이거저거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래봬도 문화부 기자 한 4년 했고요. 그 중에 3년을 영화 담당 기자를 했고, 1년은 문학 담당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숙 결혼으로 특종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 해도 되나? 말씀 30초만 드릴게요. 문학 담당 기자들 대개 인사동 밥집에서 이제 오후 한 5-6시쯤들 모여가지고 작가나 뭐 커다란 출판사의 주간 또는 사장들하고 어울려서 술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문단 돌아가는 얘기하고 작품을 놓고 뭐 열정적인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학 담당 기자들이. 또 문학 담당 기자들의 한 반수는 실제 작가이거나 활동은 잘 안 하지만 작가 칭호를 갖고 있거나 또는 마음속에 작가로 데뷔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문장 가지고도 막 골치 아프게 썩이고 참 멋있죠. 문청 아닌 사람이 누구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경숙 씨가 문학평론하는 남진우 씨와 결혼한다는 것을 어떻게 들어 알고 확인을 해서 급히 쓰다 보니까 사회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회면이나 일면이나 정치면이 제일 마감이 늦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문 초판이 났을 텐데, 신문 초판이 나면은 이제 각 부장들이 이렇게 잉크 냄새 있는 각 신문들을 다 초판 배달 온 거를 다 놓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뭐 빠뜨린 기사 없나? 또는 우리만 쓴 단독 특종 기사는 뭔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안일 경우라도 우리가 뉴스 밸류에이션 판단을 잘못한 건 없나 이렇게들 보는데, 사회면의 일단이지만 제목은 굉장히 굵은 큰 호수로 나갔거든요. 신경숙이 워낙 유명 인사라서. 신경숙 결혼, 뭐 4달 며칠
뭐 평론가 남진우 씨, 와, 이 기사가 딱 나가니까 좀 돋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장들은 그 문학 담당 기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대개 연락하는 목소리가 짜증이 나죠. 넌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 놓쳤어?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런 기사가 어느 신문에 실렸는데 이거 사실이야? 맞아? 확인하고 빨리 기사 불러. 그럼 이제 인사동 음식점에서 밥 먹고 허리띠 풀러놓고 술 한잔 하고 이러던 문학 기자들은 이제 꽁지에 불댄 마냥 황당할 거 아니에요? 느긋하게 술 먹고 있다 분위기 깨진다는 얘기도 있고. 안 그래도 무슨 이강윤이라고 사회부인가 정치부만 있다가 온 문학 담당으로 와서 뭐 누군가 하고 궁금해들 했대는데 문학 관련 기사는 안 쓰고 뭐 사회면이나 일면 사건 기자, 뭐 이문열 씨 아버지가 몰래 이문열 씨가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려 몰래 중국을 통해서 갔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학 기자들 사이에서 좀 한동안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평화로운 술자리를 깨트리는 주범으로. 그래서 신경숙 씨하고는 저도 약간의 인연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국님,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꼭 찾아서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에코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들립니까? 막 울린다는 얘기죠. 뭔가 조치를 바로 좀 취해보겠습니다. 라디오 팀이란 분께서도 에코가 들려서 기계를 점검해봤으나 이상이 없습니다. 이강윤 앵커 목소리가 다시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에코 막 울린다는 거죠. 그거 불편할 텐데. 목욕탕 같은 데서 소리 내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아무튼 참 볼륨이 문제가 됩니다. 크건 작건 또는 울리건. 주명 아빠님도 그러셨고. 목이 많이 탔다. 클로렐라님, 어제 토론회 시청 소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루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예, 그 어간의 사정까지 이해를 해주시는군요. 좀 그런 점은 있죠.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각 사람별 발언 시간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부터는 인원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4명 정도가 적당한 듯합니다. 동감입니다. 각 개인에게 발언 시간이 골고루 가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는 썼는데, 그렇지만 뭐 야박하게 말을 중간에서 자르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 7분가량 발언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가능하겠지만 반대측 인원도 참여했으면 합니다. 마치 저희 제작회의에 같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섭외도 했고요. 물론 안 되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섭외했는데 역시 안 됐고요. 더군다나 치명적인 약점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섭외를 하려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여서 섭외 안 되는 점 플러스 황금 연휴 나흘간 이어지는 통에 연락 자체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주제의 흐름이 좀 부드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꼼꼼히 되새겨서 리뷰하고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윤 앵커 얼굴을 너무 드는 것 같습니다. 턱을 조금 당기시면 좀 더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 이거 4년 전인가 텔레비전 처음 시작할 때 그 PD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얼굴 들지 말라고. 근데 안 고쳐지네요. 토론회에 대한 기대와 격려와 비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토론회 잘 보았습니다. 패널 분들의 열정적 발언들이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고요. 다만 시간을 좀 컴팩트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두고 고민은 했는데요. 1시간은 일단 굉장히 짧고 90분이냐 120분이냐를 가지고 고민은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라면 90분 한다고 많이 보고 120분 한다고 덜 보실 것 같진 않아서
차라리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발언 시간을 너무 야박하게 하진 말자. 그래서 120분을 편성을 했는데 사람 출연 토론자 수가 패널이 많다 보니까 좀 교통정리랄까 좀 산만해진 느낌은 있었습니다. 전문가 뺨치게 꼼꼼하게들 코멘트 해주시고 모니터링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반영하겠는데 막상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좀 기억이 나야 할 텐데요. 메모라도 해가서 잘 하겠습니다. 정가산책 넘어가죠.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굵고 짧게 한 가지만 해봅시다. 네. 김무성 대표 시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제는 뭐 진압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던 양 기자 관측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양상이 어떻고 청와대까지 얼마나 확전될 것 같아요? 일단 큰 가닥은 이미 잡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제 제가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진압당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알려져 있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 수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오늘까지만 참겠다. 대표 모욕하는 거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내가 대표로 있는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오늘은 그 문재인 대표하고 지난달 28일 날 북한 회동을 전후해서 사전에 알렸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통보도 했고 또 이 문 대표하고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뒤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의에 아예 불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김무성 대표의 이 반발 강도 이게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홍 공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것처럼 일단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단 판은 대충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어제 공천 관련해서 이제 특별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내에 설치하는 특별기구는 당 대표가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 구성 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할지는 당 대표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당내 역학구도상 여권 내 역학구도상 김 대표가 자기 사람들로만 이 특별기구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특별기구는 그동안에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이 주장을 해왔고 김 대표가 그래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걸 우리 방식에 맞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를 갖고 이제 국민공천제 TF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끌고 왔었는데요. 그 TF의 팀장이 바로 홍문표 의원입니다. 제1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폐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 그렇다면 이제 공천 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공천제 TF라는 거는 그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지난 4월 달에 정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은 이제 불필요하게 됐고 이 조직은 이제 해산이 불가피해졌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인데 어쨌든 어제 결정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공천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이제 새로 구성해서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한 만큼 사실상 국민공천제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특별기구 공천 룰을 결정할 특별기구가 친박 비박에 모두 들어가서 논의를 할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런 대치 상태라면 절대로 합의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른 공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친박계 쪽은 그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물론 그 전에도 예.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전략공천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였는데 어제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 내가 대표로 있느냐는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오늘 지금 친박계 쪽에서는 전략공천 필요하다는 걸 이제 공공연히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기구가 단일한 공천 룰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가까운 혹은 그것이 거의 반영이 된 공천 룰을 합의하지 않는 이상 김무성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다소 과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이? 네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뭐 국민한테 공천권 돌려드리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전략공천 없이 가려고 했는데 결국 당 내에서 새로 특별기구까지 만들어서 공천 룰을 정하자고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기존 룰대로 가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거다. 라는 자기 알리바이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에 지금 오히려 그 전략공천 절대 없다고 못을 받고 이렇게 나선 건 이제 마지막 남은 김무성 대표한테는 마지막 남은 카드 이게 바로 전략공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아마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고 예. 그것을 김무성 대표도 모르는 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뭐랄까요 어쨌든 나는 내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김무성 대표의 이 반발시 혹은 청와대나 친박계를 향한 그 발언의 수위 이런 거는 당분간 계속 높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리바이다. 그 말이 참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나저나 뭐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요즘 조간들 펼쳐서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한 거 아시죠?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정가산책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17분 막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요. 뉴질랜드 지부장님. 뉴질랜드는 지금 늦겨울인가요? 헷갈리다. 여기가 늦가을이면 거기는 막 조금 있으면 초봄이 되는 그런 겁니까? 아무튼 우리랑 반대죠. 김무성이 뛰어봤자 양기자 손바닥 안에 있다는. 문광님, 예,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자아자 화팅. 예. 이강윤 앵커 목만 멀쩡했으면 밤샘 끝장 토론 형식으로 했었어도 재밌었을 듯 합니다. 아유, 사람 잡으실 일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보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토론회라기보다는 좌담회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지는 않았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전반적으로 비슷하신 성향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칫 성토회로 흐르거나 지금 지적하신 좌담회 또는 뭐 집단 인터뷰 이렇게 되는데 역시 토론은 인위적으로 싸움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생각과 철학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의 있고 정중하게 억지 부리지 않고 팩트에 입각해서 자기 생각을 기백 있고 대차게 그러나 예의 있게 펼쳐야 짱짱한 맛이 사는데요. 팩트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토론이 좀 확 달아오르거나 또는 자기가 뭐 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거 제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수긍해도 큰 거 아닌데 막 우기고 뭐 그럽니다. 도대체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말 중에 팩트를 말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은 뭐 다를 수 있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사실관계 해석이 왜 필요하죠?
사실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관계니까 그거에는 해석이 다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그건 명백하고 빤한 건데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말을 상대에서 하길래 제가 좀 순간 당황했고 뭐라고 되돌려줘야 저 말이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한 큐에 알려드릴 수 있나. 그걸 막 몇 년 전에 어디서 대선이 있던 해인데 스튜디오에서 막 몇 초 사이에 막 고민했던 기억이 막 갑자기 나네요. 방금 말씀 들으니까. 아무튼 재미있는 토론회라는 것은 좀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원책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말도 구수하게 하면서 짱짱하게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이게 계속 불꽃을 튀고 하면 보는 재미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멤버 짜기가 좀 쉽지 않고요. 지금은 에코가 어떠신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맛있는 치킨님의 조금 길지만 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10년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10년을 현재의 여당과 이 나라의 소위 기득권층이라는 자들의 주장 이면에는 추악한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회전 초밥집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마음에 든 메뉴가 나오면 하나씩 집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표현이 참 좋네요. 권력과 명예의 접시, 검은 돈과 추잡한 이권의 길목을 지키고 쭈그리고 앉아 혓바닥을 날름거리던 그 시절을 어찌 잃어버린 시간이라 아니할 수 있을까요? 탐욕의 접시 대신 민주와 자유, 정의와 평등의 메뉴에 뿌려진 상식이라는 양념에 그들의 입맛에는 도저히 맞지 않았겠지요. 오픈 프라이머리든 계란 프라이든 국민 안심이든 폐계 등심이든 오로지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접시만이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요? 그동안 신음처럼 질러대는 이곳의 아우성조차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듣지도 댓글도 싫어졌었습니다. 그래요. 이강윤 앵커라고 표현해주세요. 이강윤 앵커 목소리는 비 오는 오늘도 카랑거리기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잘 듣겠습니다.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장력이 대단히 뛰어나셔서 읽으면서도 제가 지금 이 문장의 감칠맛을 잘 살리고 있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맛있는 치킨님.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회전 초밥집 컨베이어 앞에 앉아 마음에 든 메뉴가 나오면 하나씩 집어먹었던 기억이 난다. 네. 미니님, 디온님, 오케이마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은 토론회 패널들이 모두 4분씩입니다. 물론 한 분 줄어든 건데 숫자보다는 각자의 특장점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그쪽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내공으로는 안 될 거여서요.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힘들게 찾아 들어오셔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침대나 소파에 그냥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리모컨 한번 깜빡해서 이렇게 켜지는 텔레비전이 아니고 일부러 막 찾아서 뭐를 클릭하고 또 휴대전화 화면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때론 이어폰으로 듣고 뭐 하고 얼마나 수고로우세요? 그 수고로움마다 안으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보답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접근성이 아쉬울 뿐이라고 오케이 마리님 해주셨고 네 오늘 경제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 소식도 전해주시고 경제 과외 공부도 시켜주실 분,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애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출퇴근이나 이동할 때 주로 듣는데 경제뉴스 브리퍼 또는 경제 저널리스트가 한 서너 분께서 전 방송을 거의 양분, 3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 중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와 탈탈 빼고 군더더기 하나 없는 문장. 오늘은 또 매너 있게 유선 전화까지 확보해 주신 거 보니까 전문 방송인이다 싶네요. 앞으로도 가능하시면 유선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따가 그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게 블랙 코리아. 네. 참 미안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래서 조금 겹치는 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조율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그냥 양해를 구합니다. 예. 자,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상승률, 그러니까 작년 1년간 올랐던 거 다 합친 거보다 올해 지금 9달 동안 오른 게 더 많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위 한 3,000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내놓자마자 보지 않고, 방은 보지 않고 이제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세 가격이 거의 6년째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매매 가격의 한 70%를 전세값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연간 상승폭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KB국민은행 자료인데요. 네. 모든 대출의 근거가 바로 이 자료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월 전국의 주택시장 동향을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4.76%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4.36%입니다. 네. 이미 앞질렀죠. 이 지역별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9월까지 7.49%가 올라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1.5배 뛰었습니다. 네. 구별로 보면 과연 이게 지금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 건지 버블7에 살고 있는지 헷갈리는데요.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성북구, 강서구입니다. 여기 10%를 넘어섰고요. 네. 강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뛰면 사실 매매가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매매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 매매나 전세 가격은 억대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2년마다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한 해에 10%가 올랐다 그러면 2억짜리 전세가 2천만 원 올랐다는 거고요. 네. 그게 2년이라면 4천만 원이 뛰었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왜 이렇게 뛰고 있느냐? 지금 공급하고 수요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주변을 둘러보면 계속 어딘가에는 새 아파트를 짓던데 그래도 공급이 부족합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껴서라도 이제 전세 내지는 반전세로 넣어야지 월세 소득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으면 집을 사겠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세금 올려주고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금을 좀 대폭 1억 원 오른 그 전세금도 올려주고 은행 빚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전세는 매물 품귀 현상이고요. 예. 대부분 평형에서 처음에는 소형이 좀 인기를 끌더니 소형이 다 빠지니까 이제 중형, 대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금리,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하고 슬급 분양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그래 이참에 지금 일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지역까지 나타나니까 그래 은행빚 짓는 셈 치고 앞으로 이제 집값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차라리 매매해버리자, 속 시원하게 매매하자라는 수요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나저나 말이에요, 이 기자님. 보통 지금 중위권 소득자가 5천만 원 그 정도가 안 된다 얼핏 그런 게 본 것 같은데
2년간 4, 5천만 원 전셋값을 올려줘야 한다. 그러면 연봉 6천만 원 소득자가 1년에 2천씩 저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봉 6천을 받아서 2천을 저금하면 4천만 원 가지고 한 서너 명 가족이 1년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내수가 죽는 이유입니다. 아. 집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제 이 가계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6천만 원 벌었다고 해서 4천만 원 저축하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애들 교육은 안 시킵니까? 예. 그리고 비싼 물가, 맨날 물가는 제로라고 하지만 실제 생필품 물가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지금 이처럼 전셋값이 6년 내 지금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내놓고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좀 낮춰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좀 해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해보자. 근데 이런 거 부작용이 워낙 심합니다. 지금 통상 지금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전세에서 전월세 전환할 때 전환율은 보통 6%가 법정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의 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4%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가이드라인보다 한 1.4%포인트가 높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이제 경북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강원 등의 이 지역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이 9에서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2천만 원이 올랐다, 10%가 올랐다. 그 2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를 10%,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한해 기준금리가 1.5% 선인데 법정 가이드라인 6%보다도 4배 이상 지금 과도하게 매기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좀 낮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정부 약발이 먹혀요, 시장에?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내리게 되면 이게 지금 빚내서 결국 전월세로 전환해도 별로 이득이 없네. 그렇다면 집주인은 제가 만일 집주인이라면 네. 결국 보증금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세입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래 전월세 전환을 낮추고 상한제를 하고 그리고 임차인의 임차 계약갱신권을 2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늘리자라는 방안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네.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집 없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집 없는 서민 대중들만 그냥 그 어간에서 허리 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구에서 제일 안 줄이는 게 교육비거든요. 자,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애들만큼 교육은 시켜보겠다라고 해서 이 과외비 잘 안 줄이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비도 좀 줄여보자. 네. 나는 이제 좀 정말로 마른 수건에 이제 더 짜낸다고 네. 가게도 이제 고육지책으로 교육비까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IMF 때 우유 끊고 학원은 물론 끊고 우유 끊고 그랬던 생각이 나긴 나네요. 자, 독일 폴크스와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어제 얘기고 그 쟁점을 가지고도 말이 많던데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이 배기가스 조작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연비 조정이지만 네. 연비 관련해서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연비. 그래서 사실 폭스바겐은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여러 차종이 인기 있는 차종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내 소비자들 가운데도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니네가 속였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적게 해주고 환경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니네 연비 좋다는 명목으로 속인 거 아니냐. 그렇지. 차값 다시 물어달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이게 시발탄이 돼서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이런 이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네. 폭스바겐 측은 결국 이제 오늘 날짜로입니다. 정부에 12만 대 정도 팔린 이 자사의 이 해당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팔린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팔린 12만 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이제 환경부와 국토부가 이제 이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검사에 착수했죠. 여기에다 개인들,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 소송 제기하죠. 이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 물론, 폭스바겐은 창사 이래 최대 위험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연료 효율이나 연비에 대해서는 현대차나 기아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 이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글로벌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나라, 도요타 사례처럼, 이런 환경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자님, 통화 연결된 김에 하나 물어보십시다.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폭스바겐이 말하자면 지금 속인 거 아닙니까? 소비자 기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폭스바겐만 했을까요? 아니면 딴 데도 했는데 아직 안 걸리고 있는 걸까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후자 쪽에 가까운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는 아니어서. 예. 하지만, 지금 그 연비들이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물론 연비라는 게 도로 주행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네. 실험실 데이터와 무슨 실제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차량 뒤쪽 유리면에 붙여 있지 않습니까?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간다. 예.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해서 운전하는 유전자가 거의 몇 손가락에 들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이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배기가스 조작 저감 장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이거는 데이터에 신뢰성 있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실제 기후 조건으로 이제 이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연비가 이제 효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표기하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문외한 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가 폭스바겐만이 기술적으로 아주 탁월한 수준에 도달해서 살짝 눈가림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나저나 괘씸하긴 해요. 그날 한국에 무려 12만 대나 팔렸군요. 그렇습니다. 해당 차종들이.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들어온 얘기인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 그래서 기자들이 발제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경제 체질이 그대로다 이런 얘기 같은데, 한국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지적이 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폭스바겐도 독일의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고요. 네. 핀란드계 노키아를 늘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 국내 최대 기업들 흔들리면 국가 경제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해서 왜 내부에서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기업의 매출액을 이 GDP, 우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더니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은 한 224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벌어들인 명목 GDP가 1691조입니다. 이러니까 비중이 13.8%로 GDP 1조 달러가 넘는 1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매출액 기준 국내 2위 업체인 현대차를 합치게 되면 한국 GDP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떠냐? 2위가 영국인데요. 영국에는 거대한 정유업체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네, BP라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13개 국가를 보니까 매출액 1위 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기업 의존도 면에서 볼 때 만일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폭스바겐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전자 격이지요. 네. 그러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 두 회사에 만약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결정타를 먹을 만한 어떤 횡액을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골병에 들고 그 후유증이 몇 년은 가겠네요. 왜냐하면 GDP의 20%니까 5분의 1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수십만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연쇄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왜 알고도 경제 고시 공부에서 재경직렬로 간 재경부나 산자부 이런데 그 엘리트 관료들은 왜 이거 못 고친대요? 사실 그러면 해법이 뭐냐? 대기업 의존도를 줄인다고 하면 삼성하고 현대차를 없애야 되느냐? 그건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냐? 사실
국내 대기업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강소기업, 독일처럼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양성을 하고, 그리고 제2의 현대차, 삼성전자를 많이 만들어야지.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수출의 절반, 우리 경제의 절반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매국 노고, 이제 국내에서 돈을 벌어들인 돈으로 해외에서 이제 장사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네.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 타격이 없을 정도로, 경제 시스템에 타격이 없을 정도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비슷한 유예, 대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야지만, 왜냐하면 우리까지 아직까지는 내수보다는 수출형 경제 주도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대기업 의존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이제 보조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2, 제3의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만들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좀 큰 형님답게 너그럽고 의젓하게 이렇게 봐주면서 기술도 좀 도와주고. 근데 이거 놔두면 얘가 조그만한 녀석이 커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내 라이벌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싹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목상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가의 상생인데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 삼성전자가 지금 수십만 아까 협력업체들과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스템은 될 만한 먹거리는 전부 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이제 입도 선매해버리고요. 예. M&A를 통해서 자기네 밥것을 키워가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못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이제 바이오 업종이다, 핀테크다, 관련 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를 M&A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M&A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펜텍인가? 그런 회사를 삼성전자가 좀 거들어줘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수는 없었나요? 제가 좀 너무 짓궂은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어떤 산업이 포화냐 아니냐를 했을 때 내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요가 있고 그리고 해외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LG전자가 거의 양분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예. 펜텍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어려운데 이 과거에 이 2G 휴대폰은 잘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옮겨 타면서 그 기술이 뒷받침이 안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 국내 대기업들, 삼성이나 이 LG 같은 경우, 지금 LG도 지금 사실 힘듭니다. 지난 2분기에 LG가 스마트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래서 지금 남고 있는 이 유후장비 기술력을 그대로 노출시킬 거냐. 지금 왜냐하면 중국계도 펜텍을 M&A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려보고 있고요.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국에 이제 자기 회사에 수많은 이제 노동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태여 펜텍을 M&A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기가 괜히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거의 무슨 사모펀드가 새 주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고.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금융수수료, 금융회사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실 금융회사가 갑이고요.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을의 입장이죠. 신용등급 낮다는 이유로 대출 이자 책정해 주는 대로 높게 받고요. 하루 대출 연체하면 수십 % 지연이자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금융약관을 금융당국이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수수료나 지연이자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금융약관을 읽어보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리고 그 약관을 보게 되다면 이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좀 규정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든이라는 것 같은 이제 불명확한 이제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예. 그로 인해서 나중에 서명한 고객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하는데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이제 철회할 때도 고객한테 반드시 왜 그 우대금리가 철회되는지 사유를 통지하게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채무자가 이제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 추가로 담보를 또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은행들 말이에요. 요즘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아주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자기들 수입 비중에서 그렇게 높아야 합니까?
사실 수수료 문제는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계속해서 수수료를 정상화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수수료가 우리 수익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과 같은 데는 사실 통장 잔고의 일정액 이상이 넘지 않으면 오히려 은행 통장에 놓고 제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어떤 신분의 어떤 신용도를 이제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소매 영업 형태로 국내에서만 이제 대출과 그리고 이제 받은 저축의 이자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수익을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를 과감하게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 알찬 소식 반갑고요. 앞으로 화목 이틀 주 2회 이인철 기자로부터 뉴스 브리핑과 경제 짤막한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조금은 이강윤의 오늘에서 쭉 뽑아왔던 진짜 인터뷰하면 약간 좀 사뭇 컬러가 달라서 갸우뚱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실생활 관련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뭐 들어서 실생활에 유용하다면 마다할 리는 또 없겠죠. 더 팩트의 최영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약간 저에게는 최 기자 목소리가 울리게 들리는 듯해서 만약에 네,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네. 블랙 프라이데이 그 유래 어떻게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까? 검은 금요일이에요? 네네. 먼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알려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부터 좀 알아야겠는데요. 네. 추수감사절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수확한 농작물을 팔면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목요일 그 다음 날이죠. 금요일에 이제 쇼핑을 하게 된 거죠, 미국 시민들이. 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좀 붙잡기 위해서 좀 상점들은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각종 세일을 진행했었고요. 이런 일이 매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교통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경찰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들에게는 바로 이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조롱하듯 부르는 게 유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적자에서 흑자, 이 흑자를 뜻하는 게 블랙 잉크잖아요. 그래서 이날이 바로 흑자가 되는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유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농산물 좀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생긴 그런 어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토 미국 얘기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우리나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런데 오늘부터라면서요,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요일인데,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네요? 하루 앞당겨. 네, 그러네요. 일단은 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우리나라 블랙 프라이데이가 조금 다릅니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한 달간 진행을 하고요. 한국은 오늘부터죠. 그래서 2주간 진행된다는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1차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도 보름씩이나 합니까, 이거를? 네, 2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할인폭을 보면요, 좀 미국과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물건들을 직접 매입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야지만 연말까지 좀 백화점은 재고를 떨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좀 제조업체가 직접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라 물건을 팔 때마다 판매 수수료를 백화점에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백화점 주도로 가격을 뭐 70% 또는 많게는 90%까지 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들은 백화점 주도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판매 수수료에서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좀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와 좀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14일이나 지속되면 2주일 동안 계속하면 상당히 오래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 빅세일이 들어온 지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잠깐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규모가 워낙 작았고 판매하는 물품도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게 당연했군요. 저는 한지 한 10년쯤 됐는데 저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추진하는 이유 뭡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올해 뭐 메르스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죠. 뭐 개별 소비세 부담 완화도 있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요. 특히 이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는 중국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서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 기간에 맞춰서 10월에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분히 돈 많은 중국 왕서방들 노리고 한국에 와서 제주도 구경도 하고 물건도 좀 사가라 이 얘기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하긴 뭐 중국의 우리나라 서울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이 지역의 평균 주민들 그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2억 2천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많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가면 뭘 얼만큼 싸게 살 수 있어요? 네네. 이번 행사에 우리나라 좀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뭐 백화점, 마트,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자면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 백화점이 최대 70% 할인도 하고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패션 등 6개 분야 최대 30% 할인이 있고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경우가 100여 개 품목 50% 할인이 있고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할인 쿠폰 배포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G마켓이 품목별로 최대 80% 할인이 있고요. 옥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사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배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GS25시가 1+1, 2+1 품목을 좀 상당히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 최영규 기자는 유통 전문 기자시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또 마침 우리 청취자분께서 여기 청취자 게시판에다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 발음도 쉽지 않네. 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사진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네. 그동안 백화점들이 철철이 뭐 해오던 세일 이런 것들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확 다른지 저는 못 느끼겠는데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 별 차별이 없는데 중국 사람들 지금 뭐 1일부터 7일까지인가 국경절 휴가고 요때는 외국으로들 많이 간다고 하니 이 사람들 겨냥해서 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좀 오늘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들이 전기세라고 전혀 좀 다른 점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원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아니라 예전 한 3, 4일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 추석 앞두고 전후로. 그래서 아마 전기 세일에다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플러스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세일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일이 좀 연장됐다. 네. 이거 혹시 말이에요. 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중국 요커들 돈 품께나 좀 있고 한국에 뭐 수인가 뭐 이런 화장품도 좀 사고 골프도 한번 치고 제주도 구경도 하고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네. 정부가 뭐 나쁘게 말하면 개입해서 또는 좋게 말하면은 유통업체들 이렇게 막 북돋워 가지고 코리아 빅 세일 마치 홍콩의 언제가 뭐 그 세일로 아주 유명한 그 관광 시즌을 특수를 노리듯이 그렇게 해서 정부가 작년부터 의도적으로 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국 분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많은 물품들을 사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선전하는 홍보 문구를 보니까 서민과 나라를 모두 살리는 할인 행사다 이렇게 써놨던데
네. 그 말이 일단 맞습니까? 일단은 가뜩이나 지금 내수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서요. 네. 힘든 우리 기업들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일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제조업체가 좀 하지 않는 이상 네. 할인폭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들은 좀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좀 기업들에게 좀 큰 성과를 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아,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긴 뭐 싸게 팔면 일단 서민이 좋을 건 빤하고 네, 외국 그렇죠. 뭐 요커를 비롯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코리아 세일 한다던데 우리 이럴 때 좀 사두자 해서 많이 사가면 그렇다고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죠. 이득의 폭이 줄어들 따름이지. 네. 이게 뭐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 노처녀 시집 안 가는 거하고 나 믿지고 파는 거라우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손해를 보고 파는 건 아닐 테니까 그들이 네네. 와서 많이들 사가면은 뭐 나라를 위해서도 나쁠 거야 없고 가만히 네. 생각해 보니까 이 홍보 문구는 전혀 홍보 문구로서의 자격이 없네요. 서민과 나라를 모두 살리는 할인이다. 이건 뭐 아침에 담배 끊고 아침부터 운동 시작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자, 우리 최 기자가 필드에서 보기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본격적으로 2년째를 맡고 있는데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좀 미리 예단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조업체 중심의 행사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는 좀 정기 세일하고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잠깐 봤더니 이미 좀 실망한 소비자들에 관한 기사들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 반응도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어 보인다, 이재향님. 네,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한국 버전이 이렇다 그러면서 정기 세일과 뭔 차이냐, 이러나. 그러시군요.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핵심일 텐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지속은 가능할 거라고 뭐 봅니다. 네. 그렇지만 흔쾌히 동의하기는 힘들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네. 이게 계속 커나가기는 아직은 좀 물음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이런 세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팩트의 최영규 기자로부터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이모저모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유래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일 달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딱 석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세월은 쏘아놓은 살과 같다더니 이제 겨울 문턱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때마침 비도 오고 날씨도 차가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게으른 사람 석양에 바쁘다 이런 말이 있다던데 서양에 11, 12월에 가서 막 허둥대지 말고 지금부터 가을 거지 잘 하시기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같이 바라보십시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